네, 안녕하세요. 27학년도 6월 평가원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맡은 더메드 교육그룹 총괄원장 한세호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 치르시느라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9월 평가원 수능까지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얻고 싶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총평 및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볼 거는 등급컷 분석, 그리고 최근 3회차 동향, 문항 유형 분석, 학생 반응 분석, 그리고 사전 문항 해설, 학습 방향 제시까지 오늘 같이 선생님과 언급을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잘 체킹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급컷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시험 치르시면서 느끼시고 계셨겠지만 일단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실제 등급컷에도 반영되고 있어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 지금 1등급 컷이 92점, 그리고 미적분은 87, 기하는 88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등급 컷, 3등급 컷 같은 경우도 84, 79, 80, 76, 71, 73 정도 점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떤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를 해당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한 문제 정도 약 4점에서 5점 정도 더 높은 수준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았다라고 일단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최고점 만점자 같은 경우도 표준 점수가 지금 141점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수학 시험을 치렀을 때 만점자가 획득하는 표준 점수는 140 중후반대에서 시험이 어려우면 150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지금 140 초반대에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형성되었다라는 건 역시나 이번 시험이 꽤 해볼 만한 시험이었고 사실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48만 8천 명이 시험 봤어요. 역대 최다 인수생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수능이 현 교육과정 체제의 마지막 수능 시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다른 체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 N수생 또는 일반인들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N수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거나 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거 계속 진행하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131, 2등급 컷은 125, 3등급 컷은 119점의 표준 점수가 형성되어 있어요. 역시나 만점의 표준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1컷, 2컷, 3컷의 표준 점수 또한 어떤 예전의 시험보다는 좀 더 하락된 형태로 보여지고요. 역시 시험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전반적인 1등급에서 3등급 컷 원점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어떤 학생들의 격차가 축소되었고요. 그리고 중상위권부터 상위권 학생들은 밀집이 되어 있을 거고 아마도 중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더 넓게 분포된 어떤 학생들의 어떤 배치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3회차 동향을 살펴보면요. 일단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 6월, 작년 9월, 올해 6월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무난한 기조의 시험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그냥 무난한, 어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일단은 킬러 문항이 지금 배제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등장해서 일단 시험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준킬러 문항의 어떤 난이도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다운된 느낌이에요. 특히 13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께서 꽤 해볼만 할 거라고 여기실 것 같고요. 역시나 14번, 12번 이런 류의 문제들도 좀 어려웠을 때 시험과 비교하면 확연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험은, 최근 몇 해 동안의 시험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9월 평가원 시험, 올해 수능 시험이 쉽게 나올 거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항상 우리가 학습할 때는 어렵게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최근 몇 해 동안의 시험은 분명 쉬운 게 맞고요. 킬러 문제 배제됐고요. 그래도 변별력은 유지할 수 있는 예쁜 시험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역시나 계산력 강화시켰고요. 보일 과정 강조하면서 어떤 시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신유형 문항이나
뭐 배치 같은 걸 좀 변동을 주면서 뭔가 새로움을 평가원이 야기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들이 잘 먹혔는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몇 회차 동향의 시험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9월 평가원 시험이나 올해 수능 시험이 쉽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하게 내 할 거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학습하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문항들이 출제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통 같은 경우는 합답형 빈칸 문제 역시 등장했고요. 계산력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들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과 이제 방향성이나 번호 배치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크게 먹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고일 수학 역시 강조됐고 우리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시험은 시간 배분과 실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중요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선택 영역 보시면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가 다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뭐 미적은 어렵고 좀 확통은 어렵지 않게 내는 경우가 최근에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선택 영역들이 다 무난하게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밥 쓸만한 문항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이번 시점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 뭔가 선택 과목을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서 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금 하시는 학습을 쭉 이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레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2번, 15번, 30번 정도를 일단 고난도 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22번은 귀납 추론과 관련된, 그리고 15번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함수를 추론하는 문항이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봤을 만한 문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래도 실제로 고난도 문항이라고 선생님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문항이었다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드려보고요. 다음과 같은 문항들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험에서 등장한 4점짜리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연습하시고 반복하시고 숙련하셔가지고 반드시 내가 올바르게 이제 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어요. 일단 뭐 전반적인 반응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쉬웠다, 보통이었다, 무난했다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많고요. 역시나 실제 시험의 어떤 등급 컷이나 스코어를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일단 올바른 것 같아요. 대체로 평이했고요. 학생들이 평이하다고 언급하는 시험들은 결과적으로는 쉬운 시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번 시험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호 배치에 약간 낯설음이 있지만 그게 우리 시험에는 크게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계산 잘하고 고일 과정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실수 안 하시는 게 그냥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공통 영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난한 중한 난이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적, 기하, 확률, 통계 역시 그냥 평이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이번 시험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번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구평과 수능이 쉬울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잘 봤다고 여러분들께서 자만하실 이유도 없고요.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여러분들께서 낙담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중간 과정으로 여기시고요. 그냥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거 잘 느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 올바르게 하시면 그걸로 6월 평가원 시험의 역할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쉽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거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전 문항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관련된 넓이 비율 그냥 문항이 나왔고요. 10번은 사실 3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였죠. 단순 로그 계산 문항이 나왔습니다. 11번 역시 어렵지 않은 객관값 구하기 문항이 나왔고요. 12번이 등비 수열 계산 문항인데 문자 2개, 이제 미지수가 2개, 식 2개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3번 같은 경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뭐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난한 형태의 소재가 아니었나 일단 뭐 생각되어지고요. 14번은 삼각함수 관련된 그래프 추론 문항인데 역시나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조건 때문에
실제 난이도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나 일단 생각이 됩니다. 15번 또한 어떤 정적분과 관련된 조건에 맞는 함수 추론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20번은 로그 함수 추론 문항이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번 문제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추론 문항이 이제 킬러 문항의 소재로서 등장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시험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추론 문항이 20번으로 빠졌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22번의 귀납 추론이 나왔는데, 귀납 추론 문제가 한동안 이제 12번 이제 그 정도 번호대에서 등장을 하다가 다시 한번 22번 킬러급 문항으로 소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의 대칭성을 토대로 우리가 잘 풀어볼 수 있을 문항인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조금 낯설음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 문항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미적 28번은 역함수 관계를 발견해서, 그리고 29번은 등비급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30번은 합성함수 해석, 그리고 어떤 계산이 필요한 문항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28번은 2차 곡선 관련된, 그리고 29번도 중첩된 2차 곡선 관련된 어떤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30번은 정사형 내적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풀어보실 만한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도 28번은 좀 계산력이 필요한 문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력이 필요한 좀 확률 문제가 하나 등장했고요. 그리고 29번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30번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장 내에서 올바르게 시간 배분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충실한 실전 연습하셔야 되고요. 어떤 문항들을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올바르게 해당 문제를 보고 있는지 문제 해석력과 관련된 연습하셔야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문제는 함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적절히 그려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나는 올바르게 식을 생성해서 계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역시나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오답률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는 확연히 나아졌어요. 일단 22번, 21번 문제가 일단 가장 어려운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데, 22번 문제의 오답률이 94.5고요. 21번 문제의 오답률이 88.1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답률이 이제 96% 넘어가는 게 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답률 96% 넘어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90% 넘어가는 문항 또한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시험은 확실히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을 쭉 살펴보면 1, 2, 3, 4순위까지가 이제 약 87.3에서 94.5 사이로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 이제 5순위부터의 어떤 문항들을 살펴보시면 오답률이 7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맞춰냈을 거란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답률이 70 미만이란 얘기는 정답률이 30% 이상이란 얘기니까 상위 30% 이상 학생들은 결국 해당 문제들을 잘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확실히 이번 시험은 해볼 만한 시험이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역시나 이번 시험을 토대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틀린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당 문항을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이런 거 확실하게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을 향후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 설정에 어떤 토대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수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타 과목에 비해서 배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셔가지고 틀린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끔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충실한 학습을 토대로 이런 부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문제를 잘못 봤다더니, 계산을 잘못했다더니, 개념이 내가 모자랐다더니, 그래프를 잘못 봤다. 이런 거 다 이제 아쉬운 실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잘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시험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볼만한 좀 주요 문항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토대로 이제 앞으로의 학습 방향 좀 설정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일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번 문항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12번 문항을 보시면 일단 등비수열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공비가 양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어떤 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비수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가지죠. 보통 초항과 이제 공비. 그렇죠? 이 두 가지 값을 알면 우리는 하나의 등비수열 AN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초항과 공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두 개의 미지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시된 이제 조건을 보시면 식이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미지수도 두 개인데 식도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지 않게 그냥 계산만 잘 하셔가지고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초항 A, 공비 R이라고 두고 그냥 주어진 식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지금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식을 전부 다 이제 A와 R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거고요. 해당 형태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구조식이 나왔을 때 그냥 A는 B는 뭐 C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해당 식을 다음과 같이 A는 B 그리고 뭐 A는 뭐 C 이런 꼴, 즉 주어진 식을 적당히 두 개로 쪼개서 그렇죠? 적당히 두 개로 쪼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때 여러 번 쓰는 값은 누구를 쓰면 상수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일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그냥 주어진 식에 대한 연립인 것 같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 과정을 이어가면 지금 주어진 식을 썼더니 지금처럼 표기가 되고요. 그렇죠? 해당 식을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주어진 식을 A로 다시 한번 묶고요. 밑에 있는 것도 뭐 A로 다시 한번 일단 묶을 수 있어 보이니까 우리는 결국 주어진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두 식을 이제는 연립해 볼 건데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있을 때 두 식에 대한 연립은 그냥 B 나눗셈을 토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두 식을 나눠주면 A제곱 날라가고요. 20, 20이 날라가서 이제 지금과 같이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해당 연산을 마저 이어가시면 플러스 할게요. 이어가시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제곱 은 5R 곱하기 1 더하기 R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식 정리하면 2R제곱 더하기 2는 5R제곱 더하기 5R 다시 한번 정리하면 3R제곱 더하기 5R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R에 관한 몇 차? 2차 방정식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 제거해 주시면 인수분해해 주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공비 R은 3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때 문제에서는 공비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는 공비 R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누구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R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3분의 1 대입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초항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연산 이어주시면 R 자리에 3분의 1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A제곱은 9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할 건 A1 곱하기 A6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A 곱하기 AR의 5승 즉 A제곱 R의 5승
우리가 구할 답이 되고요. 우린 a제곱이 9라는 거 알고 있고요. r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5승.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 27분의 1이 우리가 구할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이제 문항이 12번으로 출제가 됐을 때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주어진 문항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문항은 13번 문항입니다. 일단 13번 문항을 보시면 일단 합탑형 문항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중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먼저 제시된 조건은 fx랑 gx 다항함수 두 가지가 나왔고요. fx는 gx보다 크고 그리고 f1은 g1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등장한 조건이 해당 문제의 일단 핵심 조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에서는 fx와 gx 그리고 x는 0, x는 t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뭐라고? st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st와 관련된 이제 도함수 하나가 수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때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우리가 해당 문제를 봤을 때 좀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게 다음과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 요소는 이제 ST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거고요. ST는 fx, gx,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ST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ST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넓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fx 빼기 gx에 무슨 값이 붙어야 되지만 절대값이 붙어야 되지만 문제에서는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fx 빼기 gx가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걸 알고요.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절대값 기호를 그냥 무시하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ST라는 걸 가지고 뒷얘기를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시고 가면 좋을 게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넓이를 찾는 문항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된 함수는 fx랑 gx가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공부한 거 있잖아. 어떤 거? 이런 거요. 우리는 이 fx 빼기 gx를 그냥 새로운 함수 hx로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차이 함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쵸? 해당 조건도 약간 변형을 하면 F1 빼기 G1은 1이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언급은 곧 H1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일단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급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S'T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해당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식이 보였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라는 건 무슨 함수? 정적분 함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음과 같은 식이 보였을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건 사실 정해지죠. 뭐 정적분 함수 보이면 여러분들이 할 거는 두 가지였잖아요. 뭐랑 뭐 한다. 대입과 미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대입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일단 도함수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린 주어진 식을 뭐 해보는 게 미분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해당 식 미분해보면 그냥 다음과 같은 식을 바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S'T가 곧 뭐다? HT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HT가 곧 뭐다?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다 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기억 A가 1이냐 묻고 있는데 우리는 방금 H1이 얼마인 거 1인 거 알았고 HT가 뭐라고 다음과 같은 함수인 거 알았으니까 해당 식에다가 뭐 해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1-2 더하기 A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는 1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거짓말.
A는 1이 아니고 A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됩니다. A가 2가 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찾는 HT 함수는 지금처럼 표현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t제곱 빼기 2t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우리가 찾는 HT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HT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뭐 구해야 되니까 S3 값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3은 0부터 누구 대신 T 대신 3 대입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다음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적고 나면 이 정도의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산을 이어가면 따라서 결국 주어진 식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즉, 니은 보기는 옳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제 마지막 fx와 gx 그리고 x는 -2,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와 s4가 같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디귿 보기에서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표기되는 수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S4는 지금처럼 표현되는 수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디귿 보기의 참거짓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는 해당식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결국 디귿 보기의 참거짓은 hx라는 함수의 뭐와 관련된 정적분과 관련된 요소인데요. 우린 이미 누굴 구했어? h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물론 당연히 주어진 식을 수식 기반의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린 해당 함수를 직접 뭐 해보면서 관찰해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HT가 t제곱 빼기 2t 더하기 다시 말하면 hx가 어떤 2차 함수잖아요. 어떤 2차 함수니?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hx는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함수예요. 누구를 축으로 하고 x는 1을 뭘로 하고 축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hx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해당 함수가 어디서부터 -2부터 2까지 그렇죠? 둘러싸인 넓이와 그리고 문제에서 S4라고 정의된 누구부터 누구까지? 그렇죠.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의된 파란색 부분이 어떠냐?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그래프 그렸는데 육안으로도 확인되네요. 뭐가 확인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는 어떤 함수죠? 선대칭 함수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무슨 성을 갖는 대칭성을 갖는 함수가 hx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칭하는 두 점, 즉 1에 대해서 대칭하는 두 점, 0과 2, 그리고 -2와 4를 제시해가지고 해당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합니다. 0부터 4까지와 -2부터 2까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이거해서 대칭 관계에 이거해서 우리는 그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별개의 뭐가 없이 계산 없이도 우리는 해당 그래프의 관찰을 토대로 디귿 보기의 참거짓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디귿 보기는 주어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또한 최근에 등장했었던 좀 기조와 같이 살펴봤을 때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13번 문제 보시면 넓이 소재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년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보통 넓이와 관련된 언급을 등적 뭔가 좀 같은 넓이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계산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좀 누굴 등장시켜가지고
어떤 차이 함수라는 걸 등장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넓이 값을 관찰하고 계산하고 요구하는 형태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9월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에서도 뭔가 유사한 컨셉으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해당 문항 또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학습하시고 숙지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올바르게 소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은 일단 삼각함수 관련된 어떤 그래프 추론 문항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빚값이 뭐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필요로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양수 A가 있고요. 자연수 B가 있고요. 그리고 X가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구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방정식이 등장했는데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 해당 문항의 핵심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해당 방정식과 관련된 누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1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다실과 관련된 언급이네요. 이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주어진 문항만 봤을 때 뭔가 문자도 많고 좀 식도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문항의 핵심은 일단 해당 구간에서, 그렇죠? 주어진 문제의 핵심은 일단 해당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방정식을 푸시는 게 일단 핵심 같네요. 따라서 선생님은 주어진 방정식을 먼저 풀 건데 얘들아 지금 곱하기 구조가 뭐가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앞에 있는 시계값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누가 뒤에 있는 시계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그냥 누구를 해당 문제의 주인공 함수를 그냥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해당 문제의 주인공 함수를 그냥 코사인 b파이 x로 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사인 b파이 x는 앞에도 나와 있고요. 뒤에도 보이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b파이 x 함수를 주인공 함수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풀어갈 수 있겠네요. 일단은 코사인 b파이 x가 누구와 만나던가 2분의 1과 만나던가 또는 코사인 b파이 x가 누구와 만나던가 2a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와 만나던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주인공 함수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과 만날 때 또는 해당 시계값과 만날 때 우리는 주어진 x를 뭐라고?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은 해당 식이 정의된 0부터 2까지 사이에서 주어진 코사인 b파이 x가 각각의 값과 몇 개의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일단 코사인 b파이 x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생긴 거 낯설지 않죠? 그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x 앞에 누가 붙어 있기 때문에 b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주인공 함수의 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사항, 해당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정의가 된 함수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는 b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0부터 2까지 사이에서는 주어진 코사인 b파이 x의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b분의 2였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b분의 2가 몇 개 있다. b개 있으면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그쵸? 우리는 해당 주기가 몇 개 있다? b개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코사인 b파이 x라는 함수는 0부터 2 사이에 몇 개 있다고? b개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아마도 0부터 2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코사인 함수의 형태가 총 몇 개 있을 거라고? 그렇죠. B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주기가 결과적으로는 총 몇 개? B개에 있는 형태가 이 사이에 보여지겠네요. 이때 해당 함수가 그렇죠? 이때 해당 함수가 이제 누구? 2분의 1 또는 이제 이 a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을 건데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의 1과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과는 하나의 주기당 몇 개 지점에서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주어진 주기가 총 몇 개 있으니까 B개 있으니까 아마도 2분의 1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2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주어진 점과 만나는 지점은 2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a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와도 만나야 되는데 아마도 해당 시계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죠? 지금처럼 뭐가 등장했을 때 뭔가 낯선 문자가 등장해서 어떤 식이 표현됐을 때는 일단 누구 중심으로? 특수한 값, 다시 말하면 유의미한 값 중심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코사인 함수가 등장했을 때 유의미한 값은 결국은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그쵸? 최소값을 갖는 지점, 극값을 갖는 지점, 마이너스 1을 지칭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경우 주어진 시계값이 마이너스 1이란 전제를 두고 주어진 실근 개수가 15개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시계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도 하나의 주기당 몇 개 점에서 만날 테니까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럼 몇 개? 총 B개 만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과 만나는 점은 2B개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점은 B개 따라서 총 몇 개? 3B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 15개였으니까 B가 무슨 수다? 자연수다라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B가 5라는 전제를 두고 뒷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문제에서 얘기한 해당 시계값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A가 뭐일 수만 있다면 양수일 수만 있다면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는 상황이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계산을 이어가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하면 우리는 a 더하기 2가 2a 따라서 a는 얼마?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a가 2란 얘기는 a가 무슨 수다? 양수라는 얘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 값은 2가 되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b 값은 5가 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 7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B가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해당 문제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B가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끝점에서 지금처럼 주기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어떤 주기의 중간값이 보여질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찾는 게 조금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해당 문제에선 일단 명확하게 자연수라고 명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를 B개라고 양전제해서 이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또한 역시나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보여지는 문항이니 여러분들께서 잘 학습하시고 숙지하셔서 내 것으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번 문항입니다. 일단 20번 문항은 이제 22번에 좀 최근에 많이 출제됐었던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 문제를 이제 20번 시험에는 20번에 배치를 했고요. 역시나 해당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어떤 빈칸을 제시하면서 빈칸 안에 있는 내용만
그냥 기재할 수 있게끔 어떤 빈칸 추론 문제로 이제 좀 변형해가지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해당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일 때 직선 OP 기울기 GM에 관한 얘기를 해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블랭크 문제는 어쨌든 블랭크 안에 등장한 정보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정보가 일단 다음과 같은데요. 알파, 베타는 fx와 gx의 뭐니까? 교점이니까, 그쵸? 교점이니까 당연히 해당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는 주어진 알파, 베타를 fx와 gx에 뭐 했어요?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b의 알파승은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b의 알파승도 베타라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일단 가지고 왔네요.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어떤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해당 식을 토대로 이제 뒷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 베타 세제곱은 1이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는 어떤 이제 계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계산을 이어가 볼게요. 문제에서는 3알파 빼기 베타는 3 로그 B 베타 그리고 더하기 로그 B 알파 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아마도 해당 식은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싶어서 만든 식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식이 결과적으로 로그 B의 알파 베타 세제곱이 되므로 우리는 알파 베타 세제곱이 얼마? 그쵸? 1인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니까 실제 주어진 식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알파 빼기 베타가 뭐가 되고 있으니까 0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식의 결론으로 베타가 누구와 같다? 3알파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직선 OP 기울기 그렇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직선 OP 기울기 이제 m에 대하여 우리는 m은 알파분의 베타인데 베타가 3알파였으니까 우리는 m 값이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더불어 해당 식의 값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 값 박스에 들어갈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언급을 하면 이때 베타 4제곱은 문제에서 m 알파 베타 세제곱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니까 해당 식의 값은 m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 값도 찾을 수 있다? 베타 값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어떻게? 이렇게. 결국 베타 4제곱이 누구랑 같은 거니까 m과 같은 거고요. 우리는 방금 m 값을 누구라고? 3이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결국 주어진 베타는 3의 4분의 1승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4분의 1승이 이제 어디 들어갈? 나! 식에 들어갈 값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gm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나 gm 값 또한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만 선생님이 따라가 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gm은 마이너스 로그 bm인데 마이너스 로그 bm은 로그 m 알파 분의 베타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식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m 베타분의 베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그냥 계산하는 게 이제 마지막 어디에 들어갈, 다에 들어갈 값을 찾는 형태가 되겠네요. 우린 이미 누구랑 누구를 찾았어요. m 값과 베타를 이미 다 찾았습니다. m 값과 베타를 이미 다 찾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해주실 건 대입 관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양 m 대신 3 대입할 거고요. 베타 대신 3의 4분의 1승 대입할 거예요. 이랬더니 결과적으로 4분의 1 앞으로 나가면
해당 식의 값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 다에 들어갈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나 다에 들어갈 값을 우린 다 찾았고요. 우리의 결론은 해당 값을 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뭐 해주는 게 제곱해주는 게 결론이니까 한번 곱해볼까요? 계산을 이어가주면 뭐 여기 있는 3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가 하나 있을 거고요. 3의 4분의 1승, 3의 4분의 1승은 계산하면 3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마지막 연산을 이어가주면 16 곱하기 3이 보이겠네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얼마? 48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20번 문항 보시면 최근에 빈칸 추론 형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 빈칸 추론 관련된 얘기가 수열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 활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지수로감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재가 등장하더라도 빈칸을 추론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힌트를 제시할 테니 여기에 맞춰서 빈칸에 들어갈 거를 잘 골라보세요 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깔려 있으니까 그것만 맞춰가지고 충실히 이어갈 내용을 연습하는, 이어갈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 여러분들께서 좀 처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해석 자체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좀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fx는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 1인 이제 3차 함수가 등장했고요.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친 식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수가 알파, t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f알파는 f'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를 뭐라고? gt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gt라는 함수는 어디에서만? 3에서만 뭐 하고요? 3에서만 불연속하고 그리고 g3가 1일 때 함수 fx를 추론해 보라는 게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알파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것도 같은데요. 사실 해당 언급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파 대신 그냥 우리한테 친숙한 x라는 변수를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해당 식을 쓰셔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max x를 뭐라고 그냥 gt라고 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알파보다는 우리는 x가 더 편하니까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얘기하셔도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변도 좀 불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변도 선생님 그냥 일단 좀 변형해서 그냥 k라고 써볼게요. 우변도 그냥 선생님이 좀 뭐 해가지고 변형해서 일단은 그냥 k라고 써볼게요. 그렇죠?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식은 그냥 fx는 k라는 우리한테 약간 익숙한 형태의 방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k를 만족하는 누구? x의 최대값을 뭐라고? gt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주어진 gt가 특정 지점에서만 뭐 하고 있으니까 불연속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fx는 k라는 방정식을 관찰해 볼게요. 사실 너희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볼 법한 얘기인데요. fx가 이제 k랑 만나는 x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제 새로운 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k가 아주 작을 때부터 아주 커질 때까지 이제 관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살펴봅시다. k가 아주 작아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고요? 한 개 있고요. 어디에서 만나요? 이 점에서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마도 이때 x좌표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해당 식을 만족하는 최대값 gt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k가 좀 더 커졌어. 그래도 여전히 한 점에서 만나고 아마도 여기 있었던 k가 조금씩 이동하겠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보이시죠? 어떤 거, K가 누구를 만나는 지점에서, 극소와 만나는 지점에서 분명히 여기서 계속 만났었던 최대값이 갑자기 어디로 튀어요? 여기로 튀어버려요. 즉 뭐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불연속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지금 문제에서 해당 식을 만족하는 알파 최대를 GT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는 지점에서 극소를 지나는 지점에서 계속 이쪽에서 움직였었던 GT가 갑자기 어디로? 여기로 튀어버린 거죠. 즉 뭐가 발생하는? 불연속이 발생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부터 K가 점점점 커지면 이때는 어디서부터? 여기 있었던 값이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fx는 K가 보통 이제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대를 새로운 함수로 등장했을 때 얘가 불연속이 생기는 지점은 어디를 지날 때다? 극소를 지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언급 또한 아마도 fx의 극소값과 관련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언급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K라고 표현했었던 식은 사실은 F't 빼기 4t제곱 더하기 4라는 어떤 함수고요. 그렇죠? F't 빼기 4t제곱 더하기 4라고 언급한 함수고요. 우린 fx가 x세제곱 더하기 띵가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몇 차? 3차 함수인 걸 아니까. 그럼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3인 2차 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해당 식을 대입하면 아마도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띵가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f't의 최고차항 계수가 3t제곱일 테니까 연산을 하면 이런 꼴이 될 거고요. 그 말은 즉 해당 식은 위로 블록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란 얘기예요. 그쵸? 우리는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이 이제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 뭐가 생길 텐데? 불연속이 생길 텐데. 그쵸? 주어진 식의 값이 뭐가 되는 지점에서?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길 텐데 문제에서는 오직 어디에서만? 3에서만 불연속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선생님이 그 해당 라인을 뭐라고 전제하면 극소라고 전제하면 해당 극소값을 갖는 t값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말은 네모와 별에서는 극소값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2개 지점에서 뭐가 되는 상황인데 불연속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에서는 오직 3에서만 불연속하라고 하고 있어요. 짐작되시죠? 그렇죠. 누가? 이 녀석이. 그렇죠? 이 녀석이 뭐여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소값이 될 수 있다면 이때는 해당 지점과 만나는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3으로 두고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를 극소로 두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언급하는 불연속되는 지점은 결국 여기를 지칭하는 거였다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G3이 얼마다? 1이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어떤 조건? G3이 얼마다? 1이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언급은 t가 얼마일 때 3에서만 불연속하는데 t가 어디에서만? 3에서만 불연속하는데 그때의 G3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해당 x좌표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다음 식의 값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뭐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계산 과정을 이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제 뭐 해볼 거라고?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식들을 토대로 이제 식을 만들고 생성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끝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정보가 있으니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정보가 있어? 일단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고, 그쵸? fx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fx는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극소를 뭘로 둔 거고 k로 둔 거고 극소와 만나는 해당 점을 일단 알파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지금과 같이 둘 거고요. 이때 f'x는 x-1제곱 더하기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x-1로 묶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묶으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등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까지도 지금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거 먼저 얘기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어디에서 3에서 무슨 값 같고 극소값 같고 극대값 같고 그리고 이 지점의 함수값이 뭐라는 거 극소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 토대로 뒷계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f' t 빼기 4t제곱 더하기 4라는 함수가 필요하니까 해당 연산을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주어진 식 가지고 일단 전개를 하면 f'x는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x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 따라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x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해당 식에다가 누굴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를 뺄 거니까 연산을 한번 이어가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에다가 계산을 하면 지금과 같은 식이 보여지겠네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문제에서 얘기하는 언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괜찮죠? 그쵸? 이때 우린 알고 있어요. 해당 함수가 어디에서 3에서 무슨 값 받는다라는 거 꼭지점, 이제 극대값, 최대값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 연산하기 위해서 해당 식 미분하고 이제 누굴 대입해보면 3을 대입해보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2알파가 10 마이너스 10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알파가 마이너스 5가 됐으니까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해당 식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 더하기 4 마이너스 6 더하기 6t 빼기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린 이때의 최대값도 필요하니까 해당 식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우리는 그때의 함수값이 얼마? 4가 됨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fx의 극소값은 얼마가 됐고 4가 됐고 알파는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5가 됐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함수 fx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5 그리고 극소값 대신에 4를 써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 fx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2 값이었으니까 우린 해당 식에다가 이제 누구만 대입하면 그냥 2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10
1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해당 문제를 마무리할 거고요. 마무리를 좀 하면 이제 주어진 문제가 사실 공통 영역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레 생각해 볼게요. 22번 문제도 있지만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적으로 봤었던 어떤 추론 문제인데 2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분명 학습해본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낯설어하고 그리고 지금 계산 과정도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연습하고 학습하시면서 준비하셔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21번 문항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이제 어떻게 수학 학습하면 좋을지 같이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말고사 치르시고 이제 여름방학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봤으니까 내가 일단 약하고 부족한 부분 확실하게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념학습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다 돌리셨을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많이 푸시면서 실전력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좀 다양성을 갖추고 또 내가 어떤 문제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반드시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시간 관리나 실수 같은 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보완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내가 이제 좀 모자란 부분 없이 잘 채운 이제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킬러 문항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전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계속적으로 치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시간 배분하고 그리고 해당 시험을 내가 어떤 전략을 토대로 구성해가지고 치르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해당 부분은 꼭 이제 정기적으로 응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가 뭔가 약한 부분이나 모자란 게 있으면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고요. 이제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당 문항들을 풀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보완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능 치르실 때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뭐 지금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강점 영역 잘 유지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사 문제 이렇게 계속 풀면서 오답노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100분 시험 동안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번호대 어떤 영역 문항들을 풀 건지 이미 여러분들께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올바른 좀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마지막은 사실 뭐 멘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3 생활을 하신 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절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떨어지고 아마 분명 뭐 힘들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돌입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절반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6월이니까 6, 7, 8, 9, 10 약 5개월 정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면 이제 어느덧 수능이고요. 그리고 이 5개월 동안의 학습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사실지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될 수 있는 시험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께서 스스로 그냥 목적 가지시고 좀 해당 부분을 좀 동기 삼아서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성취도 우리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결론과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그리고 실제로 문항 출제 과정에서 번호 배치나 어떤 소재 이동이 조금 있었다. 근데 그 부분이 학생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고 역시나 소재가 변경됐지만 문항 자체의 어떤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해당 시험을 간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시험으로 여겨진다. 일단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 할 거냐? 취약 영역들 집중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실수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수학은 배점이 높아요. 실수하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보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문제 푸시면은 내가 어떤 문제 틀렸잖아요. 왜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체킹하시면서 해당 소재, 해당 표현, 해당 문항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스스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학습 동기 부여하시면서 남은 기간 충실하게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상승을 이끌 거니까 내가 이번 시험 좀 아쉽다고 해서 진짜 낙담하시지 말고요. 남은 기간 동안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할 얘기였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좋은 학습, 꾸준한 학습, 노력하는 학습,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기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의 다음 순서는 9월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어쨌든 부족했었던 것들 잘 채워서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응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쨌든 학습과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더메드 교육그룹 한세원 원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